이게 다 당신 탓이야. 내가 오지 말자고 그렇게 말렸는데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어쩌라고. 공무원 연금 750만 원이면 캄보디아에서 왕처럼 살 수 있다. 그 달콤한 속삭임에 평생 모은 4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푸놈펜의 그 럭셔리한 메이플 포레스트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저와 제 아내는 곰팡이 악취가 진동하는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방바닥에 넋을 잃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37년 동안 교단에서 성실히 일해온 부부가 어쩌다 2년 만에 전 재산 4억 원을 날리고 파멸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불행은 아내가 건넨 여보, 캄보디아 이민 설명회 한번 가볼까? 라는 그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돈 들고 동남아 가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하는 달콤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오늘 저의 처절한 실패담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확실한 경고등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소중한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준상입니다. 올해 63세가 되었고 37년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985년 22살의 나이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첫 발령을 받았던 그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아내 김성희는 59세로 도봉구청에서 32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교직에 몸담은 지 3년 뒤인 1988년에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9년에 나란히 퇴직하며 인생 2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아내는 명예퇴직을 택했죠. 당시 수령하게 된 연금은 제가 월 430만 원, 아내가 월 320만 원으로 합산 월 750만 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꽤나 넉넉하고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셈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저희 역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평생 떨치지 못한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안정만 되으며 살아온 탓에 제대로 된 재테크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후회였습니다. 1990년대 서초 부동산 불패 신화 때도 저희는 구경만 했고 2000년대 주식 화랑기에도 위험하다며 은행 적금만 고집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 때도 저희는 늘 안전한 길만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투자로 큰돈을 만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속이 쓰렸습니다. 제 동기 정우진은 90년대에 서초 아파트 2채를 사둬서 지금은 자산이 20억 원을 훌쩍 넘겼더군요. 아내의 동료 민지수는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사모은 덕에 퇴직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늘 입맛만 다셨습니다. 당시 저희 수중의 자산이라곤 서울 도봉구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와 적금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는 1998년에 1억 2천만 원 주고 산 건데 2019년 시세로 3억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21년 새 2배가량 올랐으니 나쁘진 않다 싶으면서도 서초나 강서 쪽에 비하면 상승폭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적금 8천만 원 역시 30년 넘게 티끌 모아 만든 돈이었지만 저금리 탓에 실질적인 불리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게다가 겨울만 되면 저희 부부의 관절이 말썽이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부터 무릎 연골이 닳아 찬바람만 불면 시큰거렸고 아내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추운 날씨엔 거동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따뜻한 곳에서 지내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주도나 부산 같은 남쪽으로 내려가 살까 고민도 해봤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쓸만한 아파트는 4, 5억 원을 훌쩍 넘겼고 부산도 해운대나 센텀시티 같은 곳은 서울 못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도봉구 아파트를 판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죠. 그렇다고 깡촌 시골로 가자니 병원이나 문화생활이 걱정되어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12월에 어느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인터넷 카페에서 이민 관련 글을 읽다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여기 봐요.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연금만 있어도 귀족처럼 살 수 있대요. 물가는 한국의 5분의 1도 안 되고 날씨도 1년 내내 따뜻하다는데 마침 설명회가 있다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시작할 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에게 낯선 곳이었고 타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공포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집사람이 큰 흥미를 보였고 그저 이야기나 들어보는 건데 손해볼 일은 없겠다 싶어 같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사는 서초역 인근 호텔에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우리 또래의 은퇴자 30여 명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대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복장이나 풍기는 느낌이 중산층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공직자나 선생님, 기업체 출신이 줄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모두들 사뭇 진지하게 유인물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5년째 살고 있다는 50대 중반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공무원 생활을 했었다고 밝혔는데 그 덕분인지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전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지 물가가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서 월 200만 원이면 한국에서 600, 800만 원을 쓰는 것만큼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주는데 외식비는 한 끼에 3, 5천 원이면 족하고 마사지는 시간당 10,000원, 골프 라운딩은 18홀 기준 3만 원 선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선 꿈도 못 꿀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솔깃했던 건 월 50만 원이면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물론 식사 준비까지 집안일 전반을 챙겨주는 사람을 그 돈으로 부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프놈펜의 메이플 포레스트 지역 신축 매물을 8천에서 1억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면적도 84, 100제곱미터로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한국 지방 소도시 집값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죠. 게다가 이걸 세놓으면 매달 60, 80만 원의 월세를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져보니 연수익률이 8, 10%에 달했습니다. 국내에선 날고 기는 수익형 물건도 4, 5%가 한계인데 여긴 그 2배가 넘는 수치였죠. 더군다나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세가 가팔라 향후 집값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최진혁 씨는 현지 치안이 우려와 달리 안전하고 영어 소통이 원활하며 한식당도 즐비해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수도 프놈펜은 한인 사회가 잘 구축되어 있어 말이나 문화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고 했죠. 한인교회는 물론 한성 유통도 있어 한국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연중 온화한 기후 덕에 관절염 같은 노인성 질환이 호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거주민 사례라며 무릎 통증으로 계단도 못 오르던 60대 남성이 2주 후 골프를 칠 만큼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우리 부부에겐 그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개별 상담 시간에 우리도 평소 궁금했던 점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의료 인프라 수준이나 비상시 귀국 문제, 적정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죠. 상담 직원은 거침없이 답변을 내놓았고 실제 거주자 연락처까지 건네며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귀갓길에 우리 부부는 잔뜩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지 않아? 여기서 나오는 연금만 가지고도 거기선 왕처럼 지내겠어. 게다가 부동산 투자까지 병행하면 월 수입도 짭짤할 테고 집사람도 전적으로 동감했고 저 역시 평생 처음 찾아온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이 되도록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도봉구 아파트를 처분하면 3억 2천만 원쯤 나오고 적금 8천만 원을 보태면 총 4억 원의 종잣돈이 만들어지더군요. 그 자금으로 현지 아파트 2채를 매입하고 한 식당을 연다면 여유 넘치는 노후가 보장될 듯 했습니다. 허나 섣불리 결정하기보단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기에 현지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설명회 때 소개받은 3박 4일 프로그램이 인당 80만 원이었는데 항공권과 숙박, 식사, 교통비 일체가 포함된 데다 실제 매물도 볼 수 있는 알짜배기였죠. 우린 지체 없이 접수하고 2020년 1월 중순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 한 달간 우리는 캄보디아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온라인 검색과 현지 거주 한인들의 블로그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더군요. 저렴한 물가, 화창한 날씨,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2020년 1월 15일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푸놈펜까지 직항으로 대략 6시간이 소요되더군요. 기내에서 같은 투어 일행인 다른 부부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들 저희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교직, 공무원, 일반 기업 등 출신은 제각각이었지만 든든한 연금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꾼다는 점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첫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1월임에도 28도의 따스한 기온에 습도도 적절해 쾌적했죠.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제 무릎 통증도 줄었고 아내 역시 허리가 훨씬 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곳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형 건설사들의 고층 아파트도 눈에 띄었고 도로 정비 상태도 훌륭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발전된 풍경이었죠. 가이드 말로는 최근 5년 새 프놈펜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첫날 일정으로 왕궁과 독립기념탑 등 주요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더군요. 오토바이 행렬이 많아 한국의 90년대 향수를 자극했고 현지인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 식당에서 해결했는데 맛도 훌륭하고 가격 경쟁력도 상당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고작 3달러, 하나로 치면 3,500원 수준이었으니까요. 이튿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답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한인 부동산 직원의 안내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저희가 눈여겨보던 메이플 포레스트 지역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인데 마치 한국의 신도시를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널찍한 도로와 깔끔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곳곳에 올라가는 고층 빌딩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 모델하우스도 훌륭했죠. 84제곱미터 면적의 방 3개, 욕실 2개, 광활한 거실과 주방 구조였습니다. 마감재 퀄리티도 준수했고 발코니 전망도 시원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좋기 4억 원은 넘었을 집이 여기선 9,500만 원에 나와 있더군요. 같은 단지에 조금 더 큰 100제곱미터 평형은 1억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향후 5년 내 캄보디아 최고의 부촌으로 거듭날 것이라더군요. 대형 쇼핑몰, 국제학교, 종합병원 입점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은 공사 열기로 뜨거웠고 개발 청사진을 보니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건
현지 거주 한인들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3년 전 이주해 왔다는 60대 초반 부부를 만났는데 만족도가 최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령하는 600만 원의 연금으로 이곳에선 귀족 같은 삶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인 생활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엔 단지 내 수영, 오후엔 골프나 스파 마사지, 저녁엔 한식 외식을 즐겨도 월 250만 원이면 족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선 꿈도 못 꿀 호사였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2채를 매입해 한 채는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월 70만 원의 세를 놓아 생활비에 보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실질적인 지출은 월 180만 원 선이라더군요. 저희 부부 연금이 750만 원이니 여기선 정말 왕족 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현지에서 한식당을 직접 운영 중인 사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사장님은 한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다가 3년 전 캄보디아로 이주해 식당을 개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아담한 가게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 등 한식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계셨죠.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월 매출은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이며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손에 쥐는 순수익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된다고 하더군요. 한국 창업 비용이 최소 1억 원인 반면 이곳은 5천만 원이면 충분하고 월세도 200만 원 선이라 한국에 비하면 아주 저렴했습니다. 주 고객층은 교민과 한국 관광객인데 관광객 유입이 늘고 있어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방문한 한식당들은 손님으로 붐볐고 맛도 준수했으며 가격은 한국의 반값 수준이라 매력적이었습니다. 투어 마지막 날은 현지 생활을 직접 겪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소 스테이에서 1박을 하며 현지인처럼 지내보는 코스였죠. 아침 일찍 인근 시장을 둘러보고 오후엔 마사지, 저녁엔 한식당을 이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시장 물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싱싱한 첨가물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렴했으니까요. 한국에선 1만 원이 넘는 망고나 파인애플이 여기선 고작이 0원 수준이었습니다. 육류와 생선도 질 좋고 저렴해서 장보는 즐거움이 쏠쏠할 듯했습니다. 마사지 또한 훌륭했습니다. 시간당 1만 원이라는 헐값에 수준급 관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내도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한결 나아졌다고 만족해했습니다. 한국에선 70만 원은 줘야 받을 서비스를 단돈 1만 원에 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귀국한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었죠. 아내와 저는 들뜬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거기 정말 괜찮지 않았어? 우리가 늘 바라던 여유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국 당일 밤,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도봉구 아파트를 처분하면 대략 3억 2천만 원은 받을 테고 적금 8천만 원을 더하면 총 4억 원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금으로 캄보디아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하고 한식당을 창업한 뒤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면 꿈꾸던 노후가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아파트 2채 매입가로 각각 9,500만 원과 1억 원, 도합 1억 9,500만 원이 소요되고 식당 창업 비용은 인테리어와 집기, 초기 자금을 합쳐 8천만 원 선으로 잡았습니다. 재반 수수료와 이사비, 정착금까지 넉넉히 잡아도 3억 5천만 원이면 해결될 듯했죠. 수익 구조를 보면 아파트 월세 140만 원에 식당 순수익 300만 원을 더해 월 440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한국 연금 750만 원을 합산하면
월 수입이 무려 190만 원에 달합니다. 현지 생활비로 월 250만 원을 쓴다 해도 매달 940만 원이 남는 구조였죠. 이 돈을 한국으로 보내 저축한다면 연간 1억 원 이상 모으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2020년 2월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도봉구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역세권의 학군도 준수한 편이라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잇따랐죠. 결국 2월 말에 3억 2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3월 말에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수속도 병행했습니다. 비자, 현지 계좌 개설, 부동산 매입을 위한 법적 절차 등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다행히 현지 한인 업체가 대행해 주기로 하여 큰 짐을 덜었습니다. 총 투자액의 5%인 2천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편의를 생각하면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지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훗날 본인들도 합류하고 싶어 했지만 가족들은 우려를 표했죠. 특히 자식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직 한창인 나이에 왜 굳이 모험을 하려느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이었죠. 허나 저희 부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현지 사진과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주며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허투루 결정한 게 아니야. 정 안 되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믿고 지켜봐 다오. 결국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말 아파트 잔금을 수령하고 적금까지 모두 해지하여 목표했던 4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금을 챙겨 은행으로 향하던 순간의 감정은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죠. 그렇지만 새 삶에 대한 부푼 희망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즈음하여 코로나19 발생 소식이 전해졌으나 그때만 해도 사태가 이토록 악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국 내의 국지적 유행병 정도로 여기며 금세 잠잠해질 거라 막연히 낙관했었죠. 4월 초로 잡힌 출국 계획을 변경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4월 5일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날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은 평소와 달리 적막했지만 다행히 국제선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배웅 나온 가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고 연락 자주 하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부 역시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았으나 새 출발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캄보디아 땅을 밟자마자 지체 없이 부동산 매입을 서둘렀습니다. 지난 1월 봐두었던 아파트 두 채를 각각 9,500만 원, 1억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죠. 계약 과정이 예상보다 까다로웠으나 현지 업체의 조력 덕분에 일주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명의로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집 구매와 더불어 한식당 창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인 거주 밀집 지역에 위치한 30제곱미터 남짓한 소형 상가를 월세 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고 인테리어 공사와 주방 설비, 초도 식자재 비용까지 합쳐 대략 6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지출이었으나 현지에서 알게 된 한인 사장님들도 대개 그 정도 든다고 하여 크게 염려치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입비 1억 9,500만 원, 식당, 창업비 8천만 원, 기타 수수료 및 이주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쓰고 나니 수중에 남은 자금은 3,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지출이 생각보다 컸지만 아파트 두 채의 월세 수익 140만 원에 식당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기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2주 후 첫 반년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고 창너머 야자수와 열대 식물들이 빚어내는 풍경은 이국적 정취를 물씬 풍겼습니다. 고질적이던 무릎과 허리 통증도 씻은 듯이 나았고 단지 내 수영장에서 매일같이 유유자적 수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임대 사업 역시 순항했습니다. 두 채 다 한국인 가정에 세를 놓았는데 각각 월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매달 통장에 꽂혔습니다. 세입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재계약 의사를 긍정적으로 내비치곤 했습니다. 식당 운영도 기대 이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삼겹살, 김치볶음밥 등 한식 메뉴를 주력으로 내세웠는데 교민들과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따져보면 월 매출은 대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이었습니다. 매출의 30%인 재료비 200만 원, 직원 급여 1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잡비 5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순수익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월세 140만 원을 더하면 월 수입이 340만 원에서 440만 원에 달했으니 참으로 윤택한 삶이었습니다. 생활비로는 월 250만 원 정도만 지출하고 남은 차액은 고국으로 송금하여 저축했습니다. 캄보디아 물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250만 원이면 호사스러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매끼 외식을 즐겨도 식대 5영원이면 좋겠고 주 2회 마사지를 받아도 한 달에 10만 원이면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야. 날씨 좋고 물가 저렴하고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여유를 만끽하고 있어. 수영에 골프에 마사지까지 매일이 황제 같은 삶이라네. 친구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은퇴 후 캄보디아 이주를 꿈꾸더군요. 자식들에게도 수시로 영상 통화를 걸어 현지 생활을 생중계했습니다. 수영이나 골프를 즐기는 모습, 산의 진미를 맛보는 장면을 보여주며 부모 걱정은 말라고 안심시켰죠. 아이들도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 보인다며 한시름 놓았다고 했습니다. 허나 이 달콤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내 문제로만 치부했으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캄보디아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다름 아닌 식당이었습니다. 한국발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더니 3월 말이 되자 입국 자체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가게 매출의 4할가량을 차지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매출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을 찍던 매출이 4월 들어 500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교민들을 믿고 버텨보려 했으나 그건 저만의 오산이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나빠지자 외식 횟수를 대폭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사장님들도 수입이 줄자 지출을 아끼려 집밥을 해 드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월에는 급기야 200만 원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고정 지출은 변함이 없는데 수입만 가파르게 줄어드니 적자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식자재 비용은 아낄 수 있었으나 월세 200만 원과 직원 급여 100만 원, 그리고 기타 유지비 50만 원은 피할 수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350만 원인데 수입은 고작 200만 원이니 매월 1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개인 생활비를 털어가게 운영비를 메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임대 사업에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인 경기가 얼어붙자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5월에는 한 한국인 가족이 귀국을 결정하며 임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통보라 새 세입자를 구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동안 공실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7월이 되자 또 다른 세입자마저 방을 뺐습니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코로나로 형편이 어려워져 더 싼 집으로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파트 두 채가 모두 공실이 되면서 매달 들어오던 14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들이려 백방으로 뛰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어버린 데다 그나마 문의하는 사람들도 기존 월세에서 30-40%는 깎아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월 70만 원 받던 월세를 각각 45만 원, 50만 원으로 대폭 낮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부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식당에서는 매달 150만 원씩 까먹고 있고 임대 수익도 14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생활비 지출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연금 750만 원조차 캄보디아 계좌로 송금받을 때 환율과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6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매달 수지 타산을 따져보니 적자 폭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계 적자 150만 원의 생활비 250만 원을 더해 월 4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수입이라곤 월세 95만 원과 연금 680만 원을 합친 775만 원 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월 375만 원의 흑자 같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숫자 노름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식당 운영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어컨 고장 수리비로 100만 원, 주방 집기 교체에 80만 원, 인테리어 보수에 50만 원 등 매달 돌발적인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들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모임 금지와 식당 영업 제한이 걸린 것입니다. 저희 가게도 영업시간 단축과 인원 제한 조치를 따라야 했고 그나마 간간히 오던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종일 가게를 지키고 앉아 있어 봐야 고작 2-3명의 손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김치볶음밥이나 라면 같은 저가 메뉴를 포장해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9월부터는 가게 문을 닫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업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었습니다. 2년으로 묶인 상가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니 보증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방 집기와 인테리어 시설물들도 처분해야 했는데 제값을 받기는커녕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6천만 원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기들을 고작 500만 원에 넘겼습니다. 결국 가게를 접으면서 도합 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8천만 원을 넣어서 5천만 원이 공중분해된 꼴이었습니다. 그 후 더 혹독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체했거나 스트레스성 위경련인 줄 알았으나 검사 결과 담석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석이 상당히 커서 수술을 해야만 한다더군요. 한국이었다면 건강보험 덕분에 큰 걱정 없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겠지만 캄보디아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사흘 입원에 복강경 수술비로 무려 8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건보 적용을 받았다면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도 채 안 되었을 텐데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의료진과 말이 잘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영어로 설명해 줬지만 전문 의학 용어가 섞여 있어 온전히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통역사를 고용해야 했고 하루 10만 원씩 통역비를 써야 했습니다. 간호사들과의 대화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때 해외 실손 보험을 들어두지 않은 걸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언어 장벽의 높이도 갈수록 실감났습니다. 처음엔 기초적인 영어만으로도 살만할 줄 알았는데 실전은 딴판이었습니다. 관공서 업무를 볼 때도 혼자 힘으론 불가능한 게 태반이라 현지 대행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 처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금 문제나 임대차 계약, 갱신 등을 진행할 때마다 현지 에이전시를 껴야 했고 건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했습니다. 연간 이런 부대 비용만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제 손으로 뚝딱 해치웠을 일들인데 말입니다. 2020년 말 무렵엔 치안에 대한 공포심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고 실직자가 쏟아지자 강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거주하던 아파트 주변에서도 한인을 노린 강도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에서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에 탄 사내 둘이 저희 뒤를 밟는 낌새를 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으나 골목을 몇 번 꺾어도 집요하게 따라붙더군요. 천만다행으로 대로변으로 빠져나가자 놈들이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 밥맛을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교민 사회 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한인 카페 같은 곳에 모이면 의뢰 치안 얘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댁에 도둑이 들었다더라. 누가 길거리에서 날치기를 당했다더라. 하는 괴담 같은 실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초기에 들었던 안전한 나라라는 말과는 딴판이었습니다. 2021년이 되자 더 큰 충격파가 저희를 덮쳤습니다. 캄보디아 리에라와 달러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매입한 부동산은 달러 베이스였는데 리에라 가치가 30% 넘게 폭락하니 실질적인 자산 가치도 동반 추락했습니다. 더 뼈아픈 건 메이플 포레스트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비보였습니다. 팬데믹발 경기 침체와 외자 유치 실패로 대형 시공사가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즉시 저희가 투자한 아파트 값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인근에 들어선다던 쇼핑몰, 학교, 병원 계획도 전부 백지화되었습니다. 2021년 중반 당장 생활비가 급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9,500만 원을 주고 산 집을 처음엔 8천만 원에 내놨으나 문의조차 없더군요. 울며 겨자 먹기로 7천, 6,500만 원까지 호가를 낮췄지만 매수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6천만 원 밑으로 던져야 팔릴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5,500만 원까지 내리자 그제야 입질이 오더군요. 허나 그마저도 5천만 원으로 더 깎아달라 흥정해 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5천만 원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전 9,500만 원에 매입한 집을 반토막 수준인 5천만 원에 판 셈입니다. 4,500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죠. 그 돈으로 급한 불인 생활비와 병원비는 껐지만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남은 아파트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 50만 원이 수익의 전부였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연금 750만 원도 환차손과 송금 수수료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6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물가도 예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초엔 월 200만 원이면 족하다 들었으나 살아보니 300에서 35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한식을 사 먹자니 비싸고 현지식은 입에 안 맞아 결국 한국에서 식자재를 조달해 직접 해먹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과금, 관리비,
병원비까지 합치니 생각했던 것보다 지출이 훨씬 컸습니다. 특히 아내가 담석 수술을 받은 뒤로는 꾸준히 통원 치료를 해야 했는데 갈 때마다 검사비로만 30만 원이 깨졌습니다. 한국이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겠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생돈을 다 내야 했으니까요. 2021년 말 무렵부터는 귀국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한국에 있던 집을 처분하고 온 터라 돌아가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연금 750만 원을 가지고는 서울에서 전셋집 하나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매일 밤 향후 거취를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캄보디아에 버티고 있자니 돈도 마음도 불안하고 귀국하자니 갈 곳이 없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와 나누던 대화가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한 걸까? 그냥 한국에서 남들처럼 살 걸 그랬나 봐요. 라며 서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 봄, 한계에 다다라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남은 아파트 한 채도 금매로 내놨는데 1억 주고 산 걸 500만 원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은 500만 원도 채 안 되더군요. 2년 전 4억을 들고 떠났던 우리가 고작 500만 원을 들고 돌아온 셈입니다. 3억 500만 원이 공중분해된 거죠. 평생 모은 재산의 80%가 증발해버린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우리는 급한 대로 경기도 파주시의 한 반지하 빌라에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천에 월세 80만 원짜리였죠. 서울은 언감생심이라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습니다. 37년 교직 생활, 32년 공무원 생활을 한 우리가 반지하 살이를 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반지하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낮은 천장은 숨이 막혔고 습기 때문에 곰팡내 진동을 했습니다. 창문이 작아 볕이 거의 들지 않으니 대낮에도 캄캄했고요. 캄보디아의 따사로운 햇살과 수영장 딸린 아파트 생활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건 63 나이에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금 750만 원에서 월세 80만 원을 빼면 670만 원인데 이걸로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담석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계속 져야 해서 병원비 부담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새벽 배송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바짝 일하면 일당 8만 원을 줬습니다. 한 달에 25일쯤 나가면 200만 원 벌이가 됐죠. 37년 동안 분필 잡던 손으로 새벽에 택배 상자를 나르는 제 꼴이 처량하고 서글펐습니다. 첫 출근 날 기분은 참 묘하더군요.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게 내 팔자인가 싶었습니다. 혹시나 제자나 학부모를 만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며칠 뒤엔 실제로 예전 동료 교사를 마주쳤는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피했습니다. 아내는 한성유통에서 캐셔 일을 구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월 180만 원 남짓 손에 쥐었습니다. 32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면 별 수 없었죠. 아내도 처음엔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종일 서 있는 것도 고역이고 진상 손님도 꽤 있었으니까요. 어린 직원들 틈에서 일하는 것도 눈치 보였을 겁니다. 그래도 우린 서로 토닥이며 버텼습니다. 지금은 연금 750만 원에 알바비 380만 원을 보태 월일 13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월세 80만 원 제하고 일 50만 원이 남는데 생활비며 병원비 쓰면 빠듯하긴 해도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푼돈이라도 모아서 훗날엔 좀 더 번듯한 집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4억을 2년 새 80%나 날렸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주변 시선 견디기가 제일 고역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큰 소리 쳤는데 2년 만에 반지하에서 알바나 하는 신세가 된 걸 들키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동네에서 옛 동료들을 볼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데 우리만 이 꼴이 된 것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안부를 물어와도 구차하게 설명하기 싫어 대충 둘러대고 맙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아내와 후회의 레퍼토리를 읊습니다. 만약 도봉구 아파트를 안 팔고 그냥 눌러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연금 750만 원으로 도봉구에서 지내며 틈틈이 국내 여행이나 다니고 소박하게 살았다면 지금보다 100배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땐 도봉구가 성에 안 찼는데 돌이켜보니 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역세권의 마트, 병원까지 다 코앞이었으니까요. 주민들도 다정했고 동네 분위기도 참 평화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치안이 훌륭했죠. 그런 곳에서 소박하게 지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요. 지금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직 몸은 성하니 몇 년은 더 현역으로 뛸 수 있고 그 사이 푼돈이라도 모으면 훗날엔 조금 더 번듯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겠지요. 이제 저희 부부가 뼈저린 실패를 겪으며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명심해야 할 점은 절대 전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4억 원이라는 거금을 몽땅 해외 투자에 쏟아부었는데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딱 반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한국에 묶어뒀더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에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여도 가진 돈을 전부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최소 몇 년치 생활비는 쟁여두고 없어도 되는 여윳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은퇴 후라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합니다. 둘째, 이민이나 해외 투자를 결심하기 전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고작 3박 4일 패키지 여행만 다녀와서 덜컥 결정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적어도 반년에서 1년은 현지에서 살아보며 몸소 겪어본 뒤에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관광 상품은 화려한 겉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실생활의 고충은 잠깐의 여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죠. 언어 장벽, 의료 시스템, 치안 부재, 환율 리스크 등은 직접 부딪혀봐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만 남깁니다. 셋째,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처음엔 영어만 좀 되면 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일상적인 소통조차 버거웠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밥 먹고 물건 사는 건 어떻게든 해도 계약이나 법률 상담 같은 전문적인 일엔 말문이 막힙니다. 그럴 때마다 통역사를 써야 하니 돈은 돈대로 들고 말이 제대로 안 통하니 손해보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언어 능력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넷째, 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이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 병원비 걱정이 덜하지만 외국은 딴 세상입니다. 맹장 수술 하나에도 집 한 채 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를 꿈꾼다면 빵빵한 의료보험부터 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마련인데 보험 없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희는 이 점을 간과했다가 피를 봤습니다.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꼴이죠. 다섯째, 환율 변동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환율이 늘 일정할 줄 알았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더군요. 특히 개발도상국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환율이 널뛰면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국에서 받는 연금을 현지 돈으로 바꿀 때도 환율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환율이 꼬이면 당장 밥상 물가부터 위협받습니다. 환해지 같은 안전장치도 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여섯째, 현지 부동산 시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투자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희는 메이플 포레스트 개발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공사가 올스톱되었습니다. 해외 부동산은 한국보다 훨씬 변수가 많고 불안합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은 정세나 경제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은 10중 8구 사기거나 과장입니다. 일곱째, 현지 치안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이드 말만 믿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범죄율부터 치솟는 게 이치입니다. 내 목숨과 안전은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평온한 노후에 만족하지 못하고 파랑새를 쫓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외국 투자나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성공 사례도 많을 테고 저희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와 유사한 처지에서 해외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부디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전 재산을 건 투자는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은퇴 이후의 투자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65, 61가 되었습니다. 재기하기엔 늦은 감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반지하 빌라에 거주하며 나이에 버거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건강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종종 아내와 동네 공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눕니다. 비록 고되지만 이 또한 삶의 일부이며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고요. 또한 저희의 실패기가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라 여깁니다. 요새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 맛깔난 식사 한 끼,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캄보디아에서 호의호식하던 시절보다 지금이 진정한 행복에 더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향후 목표는 건강을 챙기며 푼돈이라도 모아 더 나은 것처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같은 과오를 범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실패의 기록도 누군가에겐 귀중한 타산지석이 될 테니까요. 오늘 긴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감없고 쓰라린 경험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혹여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고단하지만 포기 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끝으로 투자든 인생이든 중대사를 결정하실 땐 신중하고 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